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사무용품 업체인 오피스디포와 오피스맥스의 합병 논의 소식에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달 1일 시캐스터, 즉 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그리스의 양대의 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등의 항의에 현지 시간으로 20일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보훈 협상을 위한 준비회의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삼양사가 오늘부터 밀가루 가격을 8에서 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월 20일 수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ICT 산업의 컨트롤 타워로 기대를 모았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ICT 관련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작업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당초에 목표했던 통합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짚어보고요. 2부도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전합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 사무용품 업체인 오피스디포가 오피스맥스와의 합병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두 업체 모두 급등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고요. 독일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전미주택건설업협회는 2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예상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4,000선에 재진입한 모습입니다. 0.39% 상승한 14,03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68% 상승했습니다. 3,21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지수 0.73% 오른 1,530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있을 이탈리아 총선을 앞두고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독일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독일의 경기 기대 지수는 48.2를 기록하며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준으로 앞으로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식품업체 다농은 호실적을 발표하며 5.9%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유럽 증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6,37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1.62% 오른 7,75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 1.88% 올랐습니다. 3,735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전날 급등세로 인한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요. 엔화가 오름세로 방향을 튼 점도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었습니다. 또한 대내외의 중요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부진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한 달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에 부동산 규제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부동산주와 건설주가 폭락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완케와 폴리부동산 그룹이 4% 넘게 밀렸고요. 안후이 시멘트와 잼데일은 8% 넘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31% 하락한 11,372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1.6% 하락했습니다. 2,38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 1% 넘게 밀리면서 23,143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5거래일 만에 상승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네, 0.3원 내렸고요. 1,081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와 글로벌 마감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이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인수합병 이슈와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서 나흘 만에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은 모바일 검색 부문 성장 소식에 주당 $800를 돌파했습니다. 또 대형 사무용품 소매업체인 오피스 디포가 오피스 맥스와 합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와 함께 슈퍼위원회를 이끌었던 어스킨 볼즈와 앨런 심슨 두 전직 의원들이 10년간 2조 4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증폭되고 있는 시퀘스터 우려를 다소 낮췄습니다. 유로존에서도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2월 투자자 경기 기대 심리가 최근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상승세에도 뉴욕 증시는 당분간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시퀘스터 협상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동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시퀘스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퀘스터 연장에 대한 정치권 협상이 결렬이 되면 올해 1,090억 달러의 지출이 자동 삭감돼서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검색업체 구글이 모바일 검색 부문의 호조 덕에 1.76% 상승하면서 사상 첫 주가 $800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700를 넘은 지 불과 5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독일 투자심리지수 급등 소식과 함께 미국의 인수합병 소식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범유럽지수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1.2% 상승했고요. 최근 3거래일간 하락분이 0.5%를 모두 만회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나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1일 시퀘스터, 즉 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퀘스터를 피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몇 달 늦추고 백악관과 의회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벌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를 성장시켜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만 예산이 자동 감축된다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모든 국민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스의 양대 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등의 항의에 현지 시간으로 20일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파업에는 그리스의 지하철과 버스, 전차 선원 노조원 등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노조원과 변호사와 건설 기술 부분의 일반 노조원이 참여합니다. 전차 노조원들은 앞서 19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한시적 파업을 먼저 시작한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가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2013 MBN 포럼이 어제 열린 전화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전화제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최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MBN 포럼의 주제는 위대한 선택,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입니다. 새 정부 출범 앞에 놓여 있는 국내외 이슈를 되짚어보고 해결 방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어제 열린 전야제에서는 잠비아 출신 경제학자 잠비아 모요가 좌장으로 세계화 문제의 대가 데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아담 포슨 소장이 대담자로 나섰습니다. 두 대담자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로존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못 박았습니다. The general mood has improved significantly. There are lots of fundamental questions that remain. I don't think the Greek or the Spanish problems are over. I think they're going to come back to haunt us. Have taken out what we call tail risk. They've taken out the worst possible outcomes through simple policy disregard, but they've done nothing to address the underlying fundamental problems in Spain, in Greece, in Ireland, in Portugal, and increasingly in Italy.
한국 경제에 대해선 앞으로 1, 2년 정도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Whereas I think for Korea especially, but for a number of what I'll call the mid-major economies, it's the mirror image. You're going to have a somewhat bumpier next year or two, not to compare. So just in terms of setting the groundwork of the four main poles of Europe, US, China, Japan, which set the environment for Korea's growth. 환율 전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한국이 이를 대응해 재정 정책을 취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에는 맥을 같이 했습니다.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ountries like Korea, which have some space, I'm not necessarily very worried. 한편 두 대담자 모두 기후변화를 국제사회 최대 이슈로 꼽으며 그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머니 최현진입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본협상을 위한 준비회의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4, 5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FTA 1차 협상의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중일 FTA는 지난 11월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이나연 기자가 살펴봅니다.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 그는 중소기업 손톱 밑가시 간담 회장을 찾았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로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폐기물 부담금 등 146건의 중소기업 건의사항 개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손톱 및 가시 간담회 이후 인수위가 직접 손톱 및 가시 뽑기에 나선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되는 5년 동안에 이러한 관행을 제도화시켜서 끝없이 추적해서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고 인수위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건의사항 299건을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30.9%인 94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공공공사 분리 발주 원칙을 법제화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조달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조달 납품 실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가업 승계 상속세액 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다만 음식점 5개 가격 표시제 폐지는 소비자 알 권리와 보호를 위해 참기름 식품 기준 완화는 다른 식용유의 혼합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새 정부의 직접적인 행보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차기 정부 아젠다로 많이 삽입을 해줬기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그 어느 그 부서보다도 굉장히 좀 차기 정부에 좀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톱 및 가시 뽑기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중소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화성 사업장이 워낙 넓어 점검을 모두 마치지 못했고 감독 결과를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 25일까지 감독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감독과 별개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선 경기 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감독 결과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두 사건을 병합해 사법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양사가 오늘부터 밀가루 가격을 8에서 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초 가격을 올린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모두 밀가루 업체가 모두 가격을 올렸습니다. 삼양사 관계자는 국제 원몇 가격이 40% 이상 폭등해 가격 인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밀가루 값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강아지와 함께 뛰놀던 추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강아지와 뛰놀다 광견병 걸린 강아지 물려서 고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어린 시절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언제든 뛰어나와 반겨줄 것 같은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마당에서 함께 뒹굴던 바둑이가 떠오릅니다.
오늘은요, 저희 스튜디오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가득해요. 뭔가 행복해지는데요. 네, 제 작품의 주제가 바로 행복한 어린 시절에 관한 기억이에요. 작가 오유미 씨의 작품에는 해피라는 바둑이가 있습니다. 해피는 작가가 어린 시절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입니다. 해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행복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네. 삶 속에서 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죠. 작가는 채색 대신 책이나 잡지를 찢어붙여 입체감을 살리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입체감이 돋보이는 작가의 작품에는 행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걸 가졌지만 결국 행복할까 하는 메시지를 네.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둑이 해피를 통해 행복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오유미 작가의 작품은 오늘 오후 5시 30분 아름다운 TV 갤러리를 통해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밤사이에 들어온 외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중국이 서비스 부분 고용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억제하고 정부의 경제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서비스 부분 고용은 지난 4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금융 자유화 등 서비스 부분 고용 창출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분 고용의 성장이 중국의 실업률을 막는다고 통신은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IMF는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현재 서비스 부분의 고용 성장이 소비를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주력 사업인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장하면 더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때 IMF는 당시 한국의 서비스 고용 비중이 1961년 30%에서 1995년 65%로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본의 굴삭기 생산업체인 코마츠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4 회계연도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엔화가 약세인 데다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 전망도 좋기 때문인데요. 올해 중국 성장률은 8.4%에 달해 미국의 4배 수준의 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엔화 약세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엔저에 따른 수출업체 수익 개선은 비단 코마츠만의 일은 아니지만 코마츠가 일본에서 만든 부품은 전 세계 생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말고기 파동의 물동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계 최대 식품업체인 네슬레에 옮겨 붙었습니다. 네슬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판매한 냉동 소고기 파스타에서 말고기 DNA가 발견돼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네슬레 대변인은 이에 대해 조사 결과 말고기 DNA는 1%밖에 안 되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슬레는 사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자사 제품은 말고기 파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영국과 독일이 소고기 가공육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자 한 발 앞서 조치를 취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장 조사업체 컨슈머 인텔리전스가 영국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는 말고기 파동 이후 육류 구매를 줄였으며 65%는 해당 식품 상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집중관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풍산입니다.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풍산이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풍산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요? 예, 일단 그 4분기 실적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방위산업 부문에서는 성장세가 지속되었지만 원화 강세 그리고 신동 판매가 부진했고요. 또 성과급이 4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동 가격이 상승해서 1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전기동으로 표현되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흔히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진 금속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예. 그만큼 경기를 잘 대변하는 그런 어떤 금속인데요. 최근에 춘절 중국 모멘텀에 따른 재고 축적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풍산의 영업 상황이 지금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핵 이슈인데요. 그동안에 방위산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핵 이슈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풍산의 모습을 보면은 방산주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감소되고 있지 않은가. 그만큼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어떤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4분기 실적 근처에서는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수급이 좀 호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3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에 매수 기조를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상승한 33,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좀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예. 과거에는 사실 비철금속들이 해외 어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 가장 먼저 상승했던 업종인데요. 예.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력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경기 부양책이 계속 단행이 되면서 주요 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 상승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분기 실적 저조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 35,0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로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풍산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을 앞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가 컸었죠. 그동안 ICT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바로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ICT 관련 기능의 통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부처 간의 합의를 이루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요, 장남식 기자와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래창조과학부 지금 출발 전부터 삐덕거리는 모습인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이 내용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기존 7개 부처에 흩어진 과학정보통신정책을 모두 관할하는 초대형 공용부처로 탄생하게 될 예정인데요. 특히 현재 직영부 소속인 직원 4만여 명의 우정사업본부까지 흡수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어떤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여야가 현재 공개석상에서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여야가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당초 기대했던 그런 ICT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업계와 학계와 그다음에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일관성을 확보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부의 역할은 어차피 정책의 실행과 정책의 기획과 실행, 기술 개발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실행이라서 기획과 실행에서
중복성을 없애고 그 일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인데 두 가지 목적 중에서 다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네. 자, 장남식 기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또 부처 간의 합의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관련 부처들의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부처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당초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능이나 법안이 잇따라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 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출범하기도 전에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판이다. 뭐 이런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계는 물론 정보통신기술계에서도 호랑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논란은 그 원자력 연구개발과 산업기술 R&D 분야입니다.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는데요. 원안위는 원래 교과부 소속이었지만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격상됐습니다. 그 교과부나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던 원자력진흥 R&D와 원자력진흥 R&D와 이용 등에서 그 독립시켜서 그 규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원안위는 미래부 산하로 편입되면서 그 장관급이던 위원장 지위도 차관급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교과부에서 담당하던 원자력 R&D도 그 국제원자력기구 권고에 따라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그 원전과 무관한 방사선 R&D나 원자력 관련 의료 연구도 산통부 이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옛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던 산업기술 R&D도 산통부에 남게 됐는데요. 그 과학기술계는 국가 전체의 R&D를 담당해야 할 미래부에서 그 산업기술이 빠지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초과학을 산업으로 연계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 R&D를 발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 기획과 관련한 기획 업무만 미래부로 이관됐을 뿐 과기부에서 담당하다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던 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등은 미래부 이관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졌던 ICT 정책의 기능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경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이관하면서 대표적 정보통신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이러닝 산업과 정보통신 표준화는 넘기지 않았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넘기면서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제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 주무부처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수위가 디지털 콘텐츠는 신설 미래부로 이관한다고 했지만 문화부는 디지털 콘텐츠 개념이 모호하다며 게임 넘기기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디지털 콘텐츠의 60%가 게임이고 그 매출의 75% 이상이 디지털 게임인 점을 감안하면 문화부의 주장은 억지라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정보보호 분야를 미래부로 이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는 안전개념이라고 주장하며 그대로 남겨뒀는데요. 이렇듯 부처 간의 어떤 그런 밥그릇 챙기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MB정부 이전에는 정통부가 있었죠. 근데 MB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존 정통부의 기능이 4개 부처로 이관이 됐었죠. 맞습니다. 행안부, 어디입니까?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하나는 지경부, 산업진흥을 지경부. 그래서 그 기능들을 다시 이제 모아서 미래창조부에 이제 기능을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처 간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힘들게 된 상황인데 밥그릇 챙기기라고 보시는죠. 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학계나 업계에서의 반응은 지금 현재는 지켜보고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인데요. 크게는 논리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IT, ICT, 정보통신 기술의 경우에는 다른 과학기술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각 부처에서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전자정부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정부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보화를 시키냐, 정보 자동화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이거를 산업으로 봐서 산업을 어떻게 진흥을 시킬 거냐.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산업들을 어떻게 진흥시킬 거냐에 이 두 가지 논리가 사실은 뒤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수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입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을 진흥시켜야 하는 부분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부분들은 일관성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자기네들의 행정 비즈니스를 전산화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공공 프로젝트로서 성격들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의 조성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각 부처가 자기네들한테 맞는 걸로. 자, 그럼 ICT를 하나의 우리가 산업으로 보고, 그다음에 ICT를 우리가 앞으로 보다 성장률을 높여가는데 어떤 미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미래창조부죠. 네. 미래창조부로 이러한 기능들이 이전되지 못하면 미래창조부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는지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밥그릇 챙기기의 성격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ICT의 특성상,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상 각 부처들 간의 융합이라든가 각 부처들 간의 연계는 앞으로 점점 더 커져야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조정을 해야 주는 부처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처 정보화를 제외하고 산업 개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 미래청자과학부, 과학기술 쪽하고 ICT를 분리를 해서 나가는데 ICT 쪽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실제에 있어서 각 부처들의 이견을 조율을 할 타워가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산하로에서 부처들 간의 이견을 조율할 필요는 굉장히 큽니다. 예. 장남식 기자, 어쨌든 간에 앞으로 결론이 나긴 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을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이 여야 간의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취임식 이후로 밀렸죠. 네, 이러면서 이제 국정 초기 내각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방송진흥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원상복귀시키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물론 박 당선인까지 나서 원안 유지 입장을 밝혀 타협점 모색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평행선 공방이 이어진다면 오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해도 정부 조직이 확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앞으로 ICT 산업을 우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부 조직 개편의 큰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다른 산업들과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예. 앞으로 많은 얘기들이 과거에도 나왔듯이 창의성과 실제적으로 실험적인 정신들을 고양을 시켜줄 수 있는 풍토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풍토들을 고양을 하는 데 있어서 생태계 조성이라고 얘기해오던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생태계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기술 개발에 있어서 자유롭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응용이고 활용이 필요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투자와 관리와 규제의 기능을 좀 줄이면서 많은 것을 트라이를 해보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나와서 자동차 300만 대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식 서비스나 지식 정보화의 인력들을 고양해낼 수 있고 산업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 당선자의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실행에 있어서 정부 전체 그다음에 정치권의 뜻까지 모아서 어떤 식으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를 같이 의논을 해서 타협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지금 ICT 합니다. 기능이 포함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대로 출범을 하지 못하는 연유에는 물론 아까 지적했던 부처 이기주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좀 반대가 심한 것 같고 근데 사실 대선 이전에는 ICT 컨트롤 타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보다 야당이 더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대선 이후에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얘기도 맞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건 어떤 과학 기술이건 이 안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순수한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과학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건 벌써 20년, 30년 전의 얘기고요. 이제는 응용과 활용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여당에서 나온 안을 무조건 반대를 하고 여기에 어떤 것이 속셈이 숨어 있는지만 지금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계나 학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네. 예. 자, 오늘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 그리고 머니그의 장남식 기자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기능을 지금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살펴봤고요.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기능을 포함해서 나아갈 방향도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은 졸업 시즌이죠. 눈물 흘리는 가슴 찡한 졸업식 풍경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니만큼 당사자들에겐 소중한 추억의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그 어느 분보다 특별하고 또 소중한 졸업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73살의 만학도 박준규 씨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축하받을 만한 일도 아닌데, 예. 이렇게, 제가 사실 이런 프로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예. 사실 여러분 시청자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참 마음이 걱정이 앞섭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나 생각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학의 꿈을 이뤘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훈훈한 소식인 것 같고요. 지금 뵈니까 10년 만에 이제 학사, 석사, 박사 졸업장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소감이라 것도 없지만 어쨌든 제가 10년 동안 학교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들이 아주 친절한 아주 큰 격려와 지도 이런 것들이 힘이 되었고 또 지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지도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사학과 교수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가족들이 가족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예, 이 가족들에게 이해와 도움을 준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대학원에서 말로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전공하신 부분이 이제 사학 그리고 연구하고 지금 계신 부분이 한국 역사 가운데서 조선시대 중종시기 정치개혁과 조광조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운 공부에 같습니다만은 특별히 뜻한 바가 있으셔서 사학을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요? 예, 특별히 원래 저는 사학에 좀 관심이 한국사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조광조 선생을 주제로 해서 쓰게 되는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나 중종 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에서 제도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좀 연구하고 싶었고 또 지금 조광조 당시의 조광조 시대와 정치 이념이나 지금의 현대의 정치는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도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분들 이런 정치 사상에서 조광조의 어떤 정치 사상에서 개혁 사상 또 개혁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뭔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우리의 국익에 맞는 또 국가를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그 연구에서 좀 찾아보고 싶어서 그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독학으로 검정고시 수능 시험을 치러서 2003년에요. 경기대 행정학과 입학한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뒤늦게 공부를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요? 글쎄, 계기라면은, 제가,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하고, 한 1년여, 집사람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뭔가 나의 어떤 생활을 열심히 해서, 뭔가 여생을 좀 이렇게 보람 있는 그 여생을 좀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제 공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공부 그러니까 그 학벌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세대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부를 시작하게 되실 때 주변에서 좀 만류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만류가 심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이게 수능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능 보러 갈 적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 수능을 본다 했더니 가족들도 그럼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사실 학교 다니는 일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 따라서 공부도 하고 또 어울리시려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학을 하면서는 물론 이제 저희 시대에는 이제 한문은 많이 했기 때문에 한문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하고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 들었던 거를 한 3번, 4번 더 다시 복습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녹음했다가 다시 또 집에 와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저한테 다가오기보다는 제가 외려 젊은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와서 지금은 학교에서는 당시에는 형님, 오라버니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됐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네, 73세에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인생의 목표, 또 다른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들려주시죠. 제가 목표를 하면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논문을 제가 쓴 그 논문을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풀어서 책으로 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물론 그 이전에도 모교에서 강의를 했지만 다음 새 학기에서도 강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73세의 만학도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준규 박사와 재미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자,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는 직장인이 되면 반드시 가입하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 덕분에 주택경기 침체에도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5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 약 3명 중 1명이 가입한 꼴이니까 가입 국민통장이라 부를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통장을 소유하고 있어도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미분양주택 증가도 청약통장 무용론을 지금 부채질하고 있고요. 청약통장, 과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지 관련 내용은 오늘 전문가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일수 KB국민은행 PB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택
청약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배경 설명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MB 정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MB 정부가 2008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출범을 해서 이제 그 주택 공급의 가장 커다란 맥락이 아무래도 이제 보금자리 주택 공급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보금자리 주택은 LH공사에다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어떤 적지 않은 이 기금의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 동안의 청약 예금 부금, 또 저축, 또 이제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어떤 그 통계량을 사용했었는데, 이 한 번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만능 통장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2009년도 5월 6일 날 처음 출시를 해서 근데 이 통장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뭐냐면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든 또 갓난 아이도 있잖아요. 출생신고만 하면 바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세대주든 아니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혜택이 있었고 또 가입 금액도 뭐 보통 매달 뭐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뭐 금액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고요. 1,500만 원을 미리 예치를 하신 분들은 어느 평형 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청약을 할 수 있게 쉽게 보면은 이 통장 가입으로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 청약 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현재 청약통장 1순위자가 사상 처음 이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통장 가입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그 가치가 이제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2010년 5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이 약 957만 명. 그다음에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67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종합저축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전 국민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 가입을 다 한 거예요. 거기다 기존에 있던 저축, 부금, 그다음에 뭐 예금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 명을 넘어선 거죠. 지금 이제 7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지만은 이 1,000만 명 올해 안에 뭐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자가 올해면 1,0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의미가 거의 없는 1순위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1순위라고 하지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1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좋고 아파트 시세가 좋았을 때는 사실 이제 1순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어떤 큰 재테크의 수단이 됐지만 사실 요즘 뭐 다 미분양인데 뭐 청약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네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주택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이 청약 통장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청약 통장을 만든 많이 여건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 서민들이 목돈 마련을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청약 자격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심사 과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청약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청약 통장을 통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 국민의 3분의 1이 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이 청약 통장이 단순하게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지금 뭐 청소년이든 지금 뭐 우리 자녀 세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청약 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주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관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볼 때 비행기 예전에 이제 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우리 어르신들 때 뭐 3대 뭐 필수 코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부분 되면 청약통장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럼 없애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흔해 빠진 1순위 통장들을 대거 사들여 갖고 청약률을 높인 다음에 당첨되면 프리미엄 먹고 튀는 그런 투기꾼들도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솔직히 요즘에는 뭐 거의 문제 나타나지 않지만은 최근 세종시에서 몇 군데 나타난 적이 있어요. 워낙 청약 열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청약 통장을 부정 사용하게 되면은 이 당첨 기회가 제한이 되거나 또 아니면은 그 당첨이 취소되는 이런 어떤 그 제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투기꾼들이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사들여서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뭐 이렇게 분양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청약 당첨자에 대한 재검증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지금 청약 통장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지금 뭐 맞는 청약 통장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 계산했다가는 괜히 국민들의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청약 통장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고 청약 통장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좋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청약 통장의 가장 커다란 본질은 일반 서민들이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서 어떤 주택의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청약 통장 가입자에 대해서 당첨을 했을 때 대출 요건을 좀 완화시켜준다든가 또 아니면 장기 청약 가입자에 대해서 금리를 좀 더 낮춰준다든가 이런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이 청약 통장을 당장 없애기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10년, 20년 가져가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목돈 마련의 어떤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사실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통장 깨려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요. 가지고 있으려니까 별 쓸모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또 급하게 필요가 할 때는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요즘에 청약통장 계륵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론은 없애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도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사실 이제 집안에 5명의 식구가 있다고 하면 5명이 청약통장을 다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청약통장 5개가 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집이 있고 자녀분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예전에 오래된 청약 예금 같은 걸 갖고 있다고 한번 치도록 하죠. 근데 예전에 청약 예금은 민영주택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약 부금은 민영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는 그건 한번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청약통장을 재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내가 목돈 마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깨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 청약통장을 쉽게 깨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일단은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지금 다른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아요. 높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금씩 0.5%씩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3년 이상 하게 되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청약통장 하나 들고 뭐 내 집 마련 이렇게 꿈꾸시면서 막막한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팁 하나 주십시오. 올해 청약통장 써볼 만한 곳. 아까 뭐 세종시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분양에 들어가죠. 동탄제 신도시, 청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례 신도시도 올해 또 분양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아니 내가 꼭 집 사는 거 말고 다른 건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곡지구 또 분양 예정에 있고 또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있기 때문에 장기 전세주택.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진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청약통장에 쓰임새 있다라고 보시고 제가 딱 한 가지 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장기전세주택 앞으로 많이 활용하실 텐데 청약통장이 없으면 장기전세주택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또 내 집 마련이 힘드신 분들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고민 많았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오늘 김일수 KB국민은행 PB팀장과 함께 청약통장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잠깐만 참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